지난 시간에 추론적 읽기까지 했었고, 오늘부터는 비판적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적 읽기에서 우리 풀 비린내에 대하여 끝내고 뒷부분에 학습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본문 내용을 다루면서 대부분 다 얘기한 거고 다시 그걸 반복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은 비판적 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판적 읽기 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판적 읽기라고 하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판적 읽기가 그러면 혹시 그러면 부정적 읽기인가? 그래서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잘못된 점을 막 찾아내고 무조건 이제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골라내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건가? 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요거 우리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비판적 읽기는 부정적 읽기라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해서 이 비판적 읽기라는 건 뭐냐면 판단하면서 읽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그런 거를 평가하면서 읽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평가하면서 읽으라는 거. 자, 그러면은 비판적 읽기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적 읽기란 뭐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글이 타당하고 공정하며 적절한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타당하냐, 공정하냐, 적절하냐. 요거를 평가하며 읽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자료 및 표현 방법, 그리고 글의 이면에 내재된 이면, 자, 여러 번 나오죠. 이면의 반대말은 표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면이라는 건 글의 속에 숨어 있는 이면에 내재된 의도나 신념 등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비판적 읽기는 글에 대해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이치와 건전한 상식을 준거로 이게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이치, 그 다음에 건전한 상식을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며 읽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 비판적 읽기의 방법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글의 내용이나 관점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더 살펴보도록 하면, 글의 내용이 보편적인 이치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는가를 판단을 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편적인 이치라는 건 뭘까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이치가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선시대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이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 양반이 있고 양반이 아닌 평민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또 천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가 보편적인 이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보편적인 이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보편적인 이치에 어긋나는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글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거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신문이라든가 뭐 방송이든 어디든지 간에 대놓고 이런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보편적인 이치를 대놓고 거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잘 들어보면 그 이면에 이런 보편적인 모든 평등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긋나게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이면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유튜버들이 5.18은 뭐 북한 간첩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타당성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어긋나지 않는지, 주장이나 근거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다뤄졌는지, 5.18이 북한에 의해서 부추겨진 그런 거였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면 과연 그게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것 등 이런 것 등이 결국은 타당성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필자의 관점이 특정 견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등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글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지 등, 자, 요런 거를 우리가 또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공정성. 너무 편파적이진 않은가. 그런 공정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아울러 필자가 말하는 내용이나 관점 외에 다른 내용이나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며 읽어야 한다. 여러분, 특별히 신문을 읽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신문의 관점을 꼭 비교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이 신문을 받아보지 않고 다 인터넷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양한 신문들을 찾아보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 신문에선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저 신문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신문은 또 제3의 어떤 또 관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공정성을 평가하면서 주의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적 읽기의 방법을 보면 자료 및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자, 글에 사용된 자료가 필자의 주장이나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적절한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된다. 자, 특히 요거는 이 적절성의 문제는 최근에 참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출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정말 여러 가지를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신문 같은 데 보면 혹시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습니까? 아무개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 예를 뭐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왔다. 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은 출처가 불분명한 거거든요. 만약에 기자가 그 기사를 쓰는데 자기가 정확하게 취재를 했고 그 정말 책임감 있게 보도를 하고 있다면 무슨 관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름을 얘기해야죠. 근데 많은 신문의 기사들이 보면 너무 이런 관계자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뉴스를 단시간에 너무 성의 없게 막 쏟아냅니다. 너무 선정적이고 검증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관계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하면 사실은 뭐 한 50% 이상은 일단 또 뭐 과장 보도
겠거니 믿을 수 없는 심지어 막 거짓말 기사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관계자라고 하니까 누가 책임지지도 않거든요. 이게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언론이 소설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처를 우리가 분명히 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박스 안에 있는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 현상이다. 자, 아이를 너무 적게 낳는다는 거죠.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자, 여기 자료 나왔습니다. 자료 이거 믿을만 한 건가요? 통계청이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는 일단 믿을만 한 것 같습니다. 출처는. 자, 자료에 따르면 인구 동향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출산율이 매년 심각한 하락세에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며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줄어든다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보다 저출산 현상을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기업체의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요거 맞는 말인가요? 네. 뭐 얼핏 언론에서 들은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인력이 너무 귀해가지고 기업체에서 막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데 뭐 아무나 모셔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충분히 어떤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모셔가려고 하는 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자꾸 뭐 이렇게 뭐 얘기만 나오면 맨날 일본 예를 들고 항상 뭐 일본이 우리보다 한 30년 뭐 앞서 있으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예를 들려고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설령 그게 뭐 맞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노제팬 해가지고 사회 운동도 많이 하고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때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재료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 오히려 뭐 일본이 무역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더 앞서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자꾸 일본 얘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듣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싫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 자, 인구 절벽 우려가 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전철을 밟고 있는 우리나라도 결국은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은 출산 장려 정책이나 결혼 촉진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결론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결론이 나온 거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출산 장려 정책을 한다고 해서 과연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할 것이며, 결혼 촉진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리 포기하고 있는가, 그 근본 원인을 찾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해결은 조금 너무 깊이 없는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아닌 거를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자, 그 이제 요 글에 대한 그 한번 그 비판적인 그런 읽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윗글은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다. 독자는 윗글을 읽으면서 근거로 든 일본의 사례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를 따져보고 그래서 과연 일본이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기사 같은 것도 찾아보고 뭐 자료 같은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사실은 해야 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면 그걸 곧이곧대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출산 현상과 그 대책에 대한 필자의 주장이 보편적 이치에 비추어 타당한지 살펴볼 수 있다. 자,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약간 좀 갸우뚱했죠. 이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타당성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또한 필자의 주장이 정부, 민간 또는 특정 집단의 입장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공정성 측면에서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재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가 결혼 촉진, 특히 이 결혼 촉진 정책을 정부가 막 펴면 가장 이득을 보는 특정 집단이 있지 않을까요? 이 특정 집단은 누굴까요? 혹시 막 웨딩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익을 많이 받거나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의심하면서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특히 많이 나오는 기사가 선생님이 뭐 하나 다른 예를 들자면 부동산 관련해서 참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고 있다. 그리고 뭐 세입자 보호, 전세, 월세, 세입자 보호, 부동산 관련 뭐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고 있다. 막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막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근데 그 기사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니까 그 기사가 자세히 보면 특정 집단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습니까? 그 특정 집단은 어떤 집단인 것 같아요? 그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다 보면 결국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냐면 결국은 그 다주택자, 집 현재 막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막 수십 채, 뭐 수백 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막 정부를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책을 펴면 결국은 다주택자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히려 세입자가 더 피해를 본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잘못됐다.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 결론은 그거죠. 부동산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결론인 거예요. 신문들의 주장이. 그러면 왜 신문들은 이런 식의 기사를 내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 다주택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신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광고를 대고 돈을 대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문을 읽을 때 이 공정성 측면에서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어쨌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항상 우리는 신문을 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한편 제시된 그래프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그래프는 적절성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 왜냐? 이 그래프의 출처는 아까 얘기했죠. 통계청 이제 그 정부에서 나온 통계청에서 나온 거라 믿을 만하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게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표를 보면 표가 2016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물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2016년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6년 한 해의 정보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의 출산율의 하락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사실은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적절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판적 읽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자, 세 번째.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글 속에 내재된 사회 문화적 이념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에는 필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부자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기득권이라고 하죠.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어떤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아직 힘이 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 그런 게 결국은 필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글이 생산되고 유통될 당시의 사회적 요구나 분위기 등 사회 문화적 이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든지 간에 진공 상태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 사회적인 요구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그 필자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자, 우리가 위에서 봤던 저 결혼 문제에 대한 그 글을 보면 예컨대 윗글에는 출산이나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 출산 장려 정책을 해야 되고 결혼 촉진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론이 조금 너무 미흡하다라고 선생님은 그 부분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독자는 글에 숨겨진 필자의 의도가 타당한지, 글 속에 들어있는 시대와 사회의 이념 등이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적절한지 등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지금 뭐 M4 세대니 뭐 3포 세대니 뭐 7포 세대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이들이 출산율도 떨어지고 결혼도 떨어지고 그런 이유가 결국은 가장 크게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 없거나 결혼 촉진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뭐 결혼 촉진 정책이 있어서 결혼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결국은 결혼을 해서 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 문제고 그 다음에 직장이 안정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의 문제입니까? 결국은 안정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결국은 비정규직의 문제잖아요.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졌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사교육비라고 하잖아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결국은 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너무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시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시대와 사회 이념 등이 보편적 가치에 적절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생각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 결혼에 대한 어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어떤 캠페인이나 운동을 해야 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면 그 글은 사실은 어떤 시대적인 그런 보편적 가치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글이다라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비판적 읽기에 대한 그 대체적으로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본문의 내용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라는 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